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윤수영입니다. 이번 주 내내 북극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낮은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며 그야말로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서울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출근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재민 기자, 기상 상황 전해주시죠. 네, 서울의 기온은 오전 6시부터 영하 1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찬바람도 불면서 체감온도가 영하 20도에 이르며 한파가 절정에 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해가 뜨면서 기온이 조금 오르겠지만 출근길 내내 영하 10도 아래의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대전 영하 12도, 대구 영하 11도, 광주와 부산은 영하 8도, 춘천은 영하 17도를 기록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인천이 영하 5도, 중부 지역은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 전망입니다. 서해안과 제주엔 강풍주의보도 발효됐는데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며 체감온도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전국 곳곳에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수 있다며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미세먼지 없이 맑은 가운데 호남과 제주 등엔 어제에 이어 눈 소식이 예보됐습니다. 내일은 경기 남부와 인천에도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지 최저기온 영하 15도의 한파가 이어지고 다음 주에도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됐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는데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까지 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 맞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기도 합니다.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피고인석을 한번 쳐다본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형량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이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한 겁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합니다. 기소된 내란 우머리 방조 혐의는 범죄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초 특검이 한 전 총리를 기소했던 내란 우두머리 방조는 성립하지 않는 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비상계엄 선포 뒤 사후 문건을 만들고 폐기하는 데 관여한 허위 공문서 작성과 대통령 기록물 훼손 혐의,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생중계를 중단한 뒤 별도로 구속 여부를 심리했습니다. 피고인의 법정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신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의무 중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부장판사는 양쪽에 앉은 배석 판사들과 논의한 뒤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통일교 특검 등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단식 8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건강 악화에 중진 의원들과 보좌진들까지 나서 단식 중단을 권유했지만 장 대표는 병원 이송도 거부했습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구급 상자를 든 구급대원이 국회 로텐더홀로 빠르게 뛰어갑니다. 곧이어 산소 발생기를 착용한 채 텐트 안에 누워있는 장동혁 대표 몸 상태를 살핍니다. 물과 소금으로 버티던 단식이 일주일을 넘기면서 장 대표 몸 상태가 급속히 악화됐습니다. 의료진 판단도 지금 중단한 굉장히 정말 여러 가지 지장이 있을 수 있다. 중진 의원들이 직접 찾아가 단식 중단과 병원 진료를 권유했지만 장 대표는 이송을 거부했습니다. 특검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이송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액 치료조차도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대표는 특검은 거부할 수 있어도 민심은 거부할 수 없다며 나는 여기서 묻히고 민주당은 민심에 묻힐 것이라고 쌍특검 수용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여권에서 유일하게 단식장을 찾은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국민 통합을 외치면서 저도 단식하고 싶은 마음이라며 여권에서도 장 대표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통령 실장이나 또는 정무수석이 먼저 와서 살펴보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다.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은 어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났지만 단식장을 찾진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중수청 공소청법 신설 등 검찰개혁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의원총회를 열 예정입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관계에서의 실용주의를 강조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며 비핵화보단 동결에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역대 정부가 진영을 떠나 북한 비핵화를 일관된 정책 기조로 삼아왔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 공존이 가장 먼저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중단하자. 는 협상을 하자. 다음은 핵 군축하자. 그리고 길게는 비핵화를 향해서 가자. 비핵화라는 이상을 포기하지는 말자면서도 핵 중단이 우선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대북방송 중단 등 유화책에도 북한 김여정은 남북관계 개선 희망은 개꿈망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저자세란 지적엔 불쾌감도 드러냈습니다. 지금 무슨 저자세니 뭐 이런 소리 많이 하던데 그럼 고자세를 한 방 뜰까요? 북한하고? 바보 같은 그것도 신문 사설이라고 그런 걸 쓰고 있어요. 이 대통령 발언에 국민의힘은 북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고 국민의 생존을 담보로 핵 낙관론을 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치솟은 집값과 환율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데 대해선 마지막 수단이라며 거리를 뒀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환율에 대해선 한두 달 안에 1,400원대 전으로 떨어질 거라고 예측했는데 발언 직후 원달러 환율은 10원가량 급락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한덕수 전 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하여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증거 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이우선 법원이 특검이 구형한 15년보다 높은 23년을 선고한 건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로 좀 보셨습니까?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는 훨씬 더 높은 형이 선고가 됐죠. 크게 세 가지가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첫째로 일단 법원이 12.3 비상계엄의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그 성격, 그 부분을 정면으로 판단을 하고 불법성과 위중함을 상당히 무겁게 본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재판부의 판시를 보면 위로부터의 내란 그리고 친위 쿠데타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면서 그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을 정면으로 지적을 했죠. 그러니까 성공하면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고 또 국가의 그 외교나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미쳤다는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의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한덕수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것이 상당히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가 재판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죄송하다고 말한 부분을 공개적으로 질타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그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받는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어제 형이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건데요. 한 전 총리 1심 판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시나요? 방금 우리 송영훈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거하고 저도
거의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가 위로부터 시작된 이 친위 쿠데타는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게 성공하게 되면은 이것을 막을 방법이 상당히 어렵고 대한민국이 더 어려운 어떤 길로 가는 것이고 상처와 회복의 시간이 더 길다라는 것이고요. 또 주의 깊게 봤던 점이 어쨌든 한덕수 전 총리가 이 내란과 관련돼서도 잘못이 있지만 내란 이후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그랬던 이런 거짓말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죄질이 안 좋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뭐 계몽령이다 아니면은 이것은 경고성이었다라는 말도 모두 인정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내란 공범들에 대한 재판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이 재판부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이 어떤 부분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까요? 제가 둘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불구속 피고인이 이 정도의 중형을 1심에서 선고받았을 때는 법정 구속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구속 사유를 도망할 염려와 증거인멸 우려 중에서 어느 하나로 정해서 밝히긴 합니다만은 실상은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더 위중한 일에 관한 가능성을 염려한다는 것이 법원의 이면의 판단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를 어쨌든 재판부가 사유로 들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자면 어제 한덕수 전 총리에 관한 선고 중에서 위증 혐의에 관한 부분에서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12월 3일 밤 10시 43분에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비상계엄 선포문 등 문건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나온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그 문건을 어딘가에 인멸했거나 또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재판부가 구속사유로 지적한 증거인멸의 우려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점들을 사유로 들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까지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는 그동안 자신은 계엄을 막으려 했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해 왔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선거 앞두고 지금 심경 어떠십니까? 비상계엄 몰랐다 대통령 막으려고 했다 입장 그대로세요?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기에 어떻게든 대통령의 뜻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습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는 보수와 진보 정부를 넘나들면서 총리를 2번이나 역임을 했고 관운의 전설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부 요직을 두루 거쳤는데요. 비상계엄 사태에서 행보로 법정 구속이라는 불명예로 오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계엄을 막으려 했다는 한 전 총리의 주장, 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전 총리가 주장했던 계엄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힘이 닿지 않았다. 그러면 본인의 어떤 행동에 대한 결과를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자리에 있었던 관계 장관들에게 다 진술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가 막으려고 했다는 그런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이 계엄의 어떤 부당한 절차적 어떤 결함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개최하자고 하고 국무회의를 개최하자고 하는데 또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딱 정족수만 맞추기 위해서 모든 국무위원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일부 동의할 것 같은 국무위원들을 골라서 연락을 취했다는 점.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송미령 장관에게 전화를 했어요. 오라고. 예. 그런데 정말 본인의 말처럼 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막으려고 했다고 하면 빨리 와서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좀 건의해라. 이런 식으로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말을 오히려 하지 않고 그냥 부른 거예요. 이것은 만약에 비상계엄이 있을 거라는 것을 송미령 장관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오게 되면은 이게 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 비상계엄 국무회의가 정족수가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비밀이 새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뭐 최상목, 조태열 이런 장관들이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부수하라고 하니까 거부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회의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거들었다는 것을 봤을 때는 본인의 주장처럼 계엄을 막으려고 했다는 건 거짓이라는 거죠.
이제 관심은 다음 달 19일에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입니다. 이 한 전 총리의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한데 이 특검이 사형을 구형을 했잖아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걸로 보시나요? 일단 12.3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 자체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이 나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동일한 사건인데 다만 여러 관련자들이 몇 개의 재판부에 흩어져서 재판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은 사건의 성격 자체는 어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선고됐던 것과 비슷하게 판단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건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 들어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앞서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이 구형되지 않았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실제로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저는 극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사형 확정 판결을 마지막으로 내린 것이 2016년 2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재판 선고 날짜로부터는 정확히 만으로 10년 전이에요. 그 이후로는 사형 확정 판결 자체가 없고 심지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무기수가 교도소 안에서 다른 재소자를 살해해서 다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니까 2심에서 무기수에게 무기징역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서 사형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례까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현재 우리 사법부는 사형을 선고하는 데에서는 극히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형이 선고될 확률은 저는 희박하다. 그리고 특검이 그 구형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촉발시킨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장관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이런 다른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에게도 좀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진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한덕수 전 총리에게 1심이지만 징역 23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한덕수 전 총리는 비록 국정의 2인자이긴 하지만 계엄 선포에 대해서 법적 행정적으로 가담을 했을지언정 실제로 어떤 물리적인 실행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12.3 비상계엄의 총체적인 기획자이자 실행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은 군 출신의 국군 통수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계엄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해도 김용현 전 장관 같은 인물의 조력이 없었다면 실제로 계엄을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담의 정도가 훨씬 더 중하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단전단수 지시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역시 물리적인 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행위를 직접 하지 않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징역 23년이 선고됐다면 나머지 피고인들의 양형에도 어느 정도 상대적 균형의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이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을 하면서 이 민주당의 내란 청산 기조가 한층 더 공고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 후에 이 당내 기류는 좀 어떤가요? 사실 이제 뭐 직위원 재판장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재판부에서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일들을 생각을 하면 사실 제대로 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가. 즉 제대로 된 판결이라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형이 됐든 선고가 됐든 사형, 그 2인자였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무기징역. 요 정도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덕수 총리가 어제 23년형을 받으면서 아무래도 2인자였던 김용현과 우두머리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선고는 예상대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안도의 어떤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단식 농성이 오늘로 8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무료진 판단도 지금 중단하지 않으면 굉장히 정말 여러 가지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된다는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완강하게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장동혁 대표가 단식 농성 중에 산소 발생기를 꽂는 등 건강 상태가 지금 굉장히 나빠져서 의료진으로부터 이제 병원 후송도 권고를 받았지만 본인이 완강히 거부를 하고 지금 단식을 이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국민의힘은 오늘 농성장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어떤 방안이 제시될 거라고 좀 보십니까? 사실 이 단식에 대해서 출구 전략이 마땅치 않은 것은 현실이지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일단 장동혁 대표의 단식 자체는 지금 주변에서 보고 위급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면
장 대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병원에 후송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정치는 그 다음입니다. 어제 119 구급대가 한번 왔는데 장동혁 대표 본인의 그 완고한 의사 때문에 병원에는 후송되지 않았어요. 다만 지금 하루가 갈수록 상황이 훨씬 더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완강하게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장동혁 대표가 아니라 다른 분들께서 이어받아서 단식을 하는 것도 좀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아무런 답이 없다고 해서 여기서 단식을 끝내고 흐지부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그렇다면은 당 지도부에서 다른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어받아서 본인의 몸을 던지는 자세를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는 이제 매일 SNS에 글을 올리고 있는데 어제는 특검을 거부할 수 있어도 민심은 거부할 수 없다. 나는 여기서 묻히고 민주당은 민심에 묻힐 것이라는 자필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직 장 대표 단식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모습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그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또 7일이 지났고 또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 일단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고요. 빨리 이제 단식을 중단하시고 건강을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야당의 보이콧으로 이제 결렬됐잖아요. 근데 지금 잠정적으로 뭐 23일에 열릴 수도 있다라는 이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당이 조금씩 양보를 해가지고 이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통일교와 신천지 특검을 좀 장동혁 대표께서 좀 받아주시고, 또 이제 이해훈 후보자 청문회 같은 경우도 사실 국민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야당의 시간이잖아요. 또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또 이해훈 후보자에 대해 검증을 잘 하면은 오히려 저는 야당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청문회와 특검을 서로 간에 주고받는 형식으로 좀 합의를 하면서 장동혁 대표의 단식도 자연스럽게 좀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여야의 합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귀국 직후에 장동혁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서 힘을 보태기도 했는데 영상 함께 보시죠. 양당의 공조라는 걸 또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표님이 지휘관으로서 또 이렇게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당은 아직 아무런 이동도 하지 않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 장동혁 대표에게 너무 늦지 않게 공동투쟁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힘을 모으면 장 대표의 단식도 멈추고 또 쌍특검 입법도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야당이 지금 의석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고양이 손이라도 필요한 실정이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말하는 공동투쟁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준석 대표로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황일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지금 장동혁 대표와 일종의 동조 단식을 하지 않자니 말로만 싸우고 16살이나 더 많은 장동혁 대표도 저렇게 몸을 던지는데 본인은 편하게 정치한다라고 하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단식을 하자니 과거에 본인이 했던 말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데 그걸 뒤집어야 돼요. 과거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할 때 이준석 대표는 퇴진을 막기 위한 꼼수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는 누구나 단식하고 누우면은 퇴진 책임론 이야기 못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단식할 때는 물론 그 단식은 본인을 위한 단식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만은 판단력만 흐려질 뿐 생뚱맞다 이렇게 비판했고, 또 장동혁 대표가 장외 집회를 할 때는 황교안과 같은 선택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것은 멍청한 행동이다 이렇게까지 비난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말을 뒤집어야 되는 그 어려움은 이해하는데, 그렇다면 공동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내놔야죠.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서 실효성이 있다면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분들이 환영하고 국민들의 동조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장 대표의 농성장에 방문하다 보니까 범보수 세력의 결집지로 부상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장 대표 단식이 보수 결집의 발판 될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보수 결집의 발판이라는 표현보다 조금 다른 의미로 당 내외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던 세력들에게 재갈을 물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당을 운영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많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장동혁 대표 취임한 지 좀 됐지만 당의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고 또 당내 분란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장동혁 대표 체제로 과연 지방선거 치를 수 있겠느냐라고 얼마 전까지 비대위설까지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생각보다 단식을 좀 세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쓰러지고 산소호흡기 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장동혁 대표에서 비판을 하던 배현진 의원 같은 분들도 초반에는 비판을 했지만 지금은 그런 말을 하면은 좀 분위기 모르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제가 듣기로는 정가에서도 야, 장동혁 대표 보통이 아니구나. 생각보다 센 사람이다라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일종의 어떤 면에서는 보수의 결집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장동혁 대표에게 비판하던 세력들이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완전히 제압해버리고 어떤 다른들의 당내 리더십을 좀 세운 면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지만 이 한동훈 전 대표의 농성장 방문 이게 관심이 지금 높은 상황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실지 좀 궁금한데. 글쎄요.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가 직접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한동훈 전 대표의 방문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자꾸 한동훈 와라, 한동훈 나와라 하는 상황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야당 대표의 단식은 국민을 보면서 대통령과 정권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나오라고 해야 될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오지는 않지만 적어도 정무수석이 와서 의견을 청취하고 해법을 모색해야죠. 어제 그 홍익표 정무수석이 국회 본청까지 왔는데 단식장에는 오지 않고 되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오겠습니다만 오늘은 반드시 단식장에 들려서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본인이 이걸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 것이 선행이 되어야지 사실은 이 단식이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오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어쨌든 이번 주 월요일에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일제히 SNS에서 여전히 한동훈 전 대표를 비난하고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단식장을 방문하고 장동혁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화답한 어떤 조치를 내놓고 이러한 정치적 해법이 쉽게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장동혁 대표 주변에 있는 분들께서도 정말로 정치적인 해법을 원한다면은 좀 언행을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네, 어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임명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았지만 장동혁 대표의 단식 농성장에는 방문하지 않아서 여러 말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그걸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몇 메다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찾아보지 않고 연문으로 나갔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대화 타협이 사라진. 네, 국민의힘은 홍익표 정무수석이 장 대표 농성 현장을 방문하지 않은 걸 두고 강하게 좀 비판을 했는데요. 야당을 적으로 보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오만한 인식이 드러난 장면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과의 대화를 하지 않으려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스타일인가라는 것은 국민들이 이미 평가를 다 하고 계시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피치 못하지만 이 지난 정부하고 생각을 하면 비교를 해보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리고 4개월 전에도 또 여야 대표들을 만났고 예. 또 며칠 전에도 한일, 한중 정상회담을 다녀오셔가지고 여야 대표들을 함께 만났어요. 그때 당연히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도 초대를 했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단식 1일차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기 때문에 예. 좀 피치 못할 사정은 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치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정해 주실 것이고 무엇보다 홍익표 정무수석이 가지 못한 이유는 지금 쌍특검 때문에
장동혁 대표께서 단식하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돼가지고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이 홍익표 정무수석이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지만 아직 국회에서 통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에서 장동혁 대표와 이렇게 만난다는 것은 조금 절차상 순서상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나면서 밤새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광양에서 발생한 산불에는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됐고 부산 기장군 산불에는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조윤정 기자, 광양 산불 진화 작업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광양에서 발생한 산불은 밤샘 진화 작업에도 아직 불길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전 5시 30분 기준으로 진화율은 90%에 달했지만 아직 완전히 진화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산림 48헥타르가 산불 영향구역에 들어 있습니다. 산불은 어제 오후 3시 30분쯤 산 아래 주택에서 난 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야산으로 번지면서 시작됐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소방당국은 어제 저녁 8시쯤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동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산불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겁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으나 불길로 주민 300여 명이 면사무소와 마을회관 등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부산 기장군에서도 어제 저녁 7시 45분쯤 한 타일 공장에서 난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져 진화 중입니다. 오전 4시 30분쯤 산불 진화율은 65%, 산불 영향 면적은 11헥타르입니다. 소방당국은 어젯밤 8시 18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밤 10시쯤 대응 2단계로 올렸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장군은 주변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인근 주민들의 이동을 권고했습니다.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경 서울시의원이 강선우 의원 외에도 또 다른 인물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기는 지난 2023년 재보궐선거 전인 걸로 전해졌는데 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보고 관련 자료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고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최근 김경 서울시의원이 제3자에게 추가로 금품을 준 정황이 담긴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시기는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고 중복 조사를 피하기 위해 이틀 전 경찰에 입수한 자료를 전부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김 시의원이 강선우 의원에게 2022년 지방선거 때 공천원금 1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추가 금품 정황과 관련된 상대방이 전현직 국회의원은 아니라고 했는데 선관위가 김 시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 만큼 정치권 인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의원들은 제기된 의혹 하나하나가 사법적 단죄를 면하기 어려운 중범죄라며 김 시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 의결과 경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27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천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이 지난 20일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 의원이 조사에 앞서 한 발언 듣고 가겠습니다.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입니다.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공천원금 1억 직접 받으셨습니까? 21시간 가깝게 이어진 조사에서 강 의원이 김경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공천원금 1억 원을 받았다고 지목된 시기에 전세금 1억여 원을 지불한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일단은 강선우 의원이 아무리 저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김경시 의원이나 남모 국장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어요. 그다음 그 내용을 보니까 퍼즐이 하나하나씩 맞춰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은 돈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줬는지를 다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네. 2021년 12월이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장소는 용산에 있는 특급 호텔 커피숍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뭐 구체적인 정황 같은 것들이 뭐 그때 날씨는 어땠고 그런 것까지도 김경 씨가 아주 굉장히 상세하게 진술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1억을 받아서 어디에 썼느냐. 그 남국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강선우 상황이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1억을 줬는데 어떤 면에 있어서 어려웠던 것인가. 결국은 전세금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 진짜로 그 12월에 돈을 받고 난 다음에 한 3개월쯤 지난 3월 26일에 전세금 계약금 1억 1천만 원을 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월 10일에 잔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이 무려 5억 원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네. 전세금이 토탈해가지고 7억이 조금 넘었는데 그중에 5억을 대출을 받아야 될 만큼 그러니까 조금 어려웠던 것도 사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랬기 때문에 1억을 받아서 그 1억으로 전세 자금에 충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납득이 충분히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선우 의원이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그게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강 의원과 김씨 의원이 어쨌든 1억 원을 받은 뒤에 돌려준 어떤 시점이 굉장히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1억 원이 강 의원의 전세 자금에 활용된 게 사실이라면 이 강 의원의 진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즉시 돌려줬다라고 말한 강 의원의 어떤 진술보다 김씨 의원의 진술, 그러니까 2022년 가을에 돌려줬다. 이 진술이 좀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뇌물죄라고 하는 것은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준 사람도 처벌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중형으로 처벌이 되거든요. 그런데 줬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스스로 안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면서 그 죄를 형을 자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줬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김경 씨 이야기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납득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다음에 강선우 의원 입장에서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받은 즉시 돌려줬다. 이러면은 그 죄를 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강선우 의원은 구체적으로 언제 받았고 그다음에 언제 어떻게 돌려줬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그 여러 사람들의 종합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2021년 12월에 돈을 받고 그다음에 2022년 가을 정도에나 돌려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뇌물죄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강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1억 원을 받아서 전세 자금으로 썼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개인 자금을 활용했다 이런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해요. 네, 그 진술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경찰도 그렇고 그 보도를 보고 있는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최초에 돈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보좌관이 남모 보좌관이 받은 후에 보고를 듣고 알았다까지 해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 이후에 그 현장 돈을 받는 현장인 카페에 본인도 있었다는 사실까지도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네. 이제 거기서 나아가서 실제 이 돈을 쇼핑백 형태로 줬는데 근데 그걸 돈인지 모르고 받았다. 이게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죠. 이게 무슨 이 주는 물건이 뭔지 예. 어떤 용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 없이 그냥 쇼핑백을 줬고 그걸 받았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미 그 이후에 받은 돈의 용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강선우 의원이 경찰에서 19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이제 4시간 정도는 조사 확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장시간 조사에서는 이렇게 사실과 다르거나 김경시 의원 남모 보좌관과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질문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해명이 제대로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김씨 의원과 전 보좌진이 1억 원을 건넨 시간과 장소, 사용처까지 자세히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이 강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뇌물죄는요. 은밀하게 진행되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이 증거가 명확하고 많은 경우가 없어요.
그 당시 그 관련자들의 진술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12월 29일에 MBC에서 보도한 것이 녹취록이었다고요. 네. 이 녹취록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 더군다나 이 녹취록은 2022년 4월 21일자였는데 그 다음 날인 4월 20일 회의록만 봐도 강선우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민주당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더군다나 여가부 장관으로 지명까지 됐던 강선우 의원을 제명 조치했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증거는 차고 넘치고 더 조사할 것도 뭐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신병 처리는 당연한 거고요. 오히려 늦어도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네, 공천원금 1억 원 수수를 두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좀 서로 엇갈리다 보니까 추가 소환이나 대질 조사 좀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향후 경찰 조사에서는 어떤 점들이 좀 중점적으로 다뤄질 걸로 보시나요? 일단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추가 소환 가능성도 일부 있습니다만 저는 이미 21시간 정도의 조사가 있었다고 하면 추가적인 조사 필요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3자 간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도 대지 신문을 통해서 신빙성 누가 진술이 신빙한지를 믿을 만한지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이미 충분한 진술이 나와 있어서 굳이 그 3자의 동의가 필요한 대질 신문을 할 필요가 있을지도 좀 의문입니다. 아마 경찰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녹취록과 김경시 의원, 남모 보좌관의 진술을 통해서도 강선우 의원의 돈 수수와 관련된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추억의 옛놀이를 즐기는 모임이 유행한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놀이를 하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지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공원에 모인 사람들. 준비 운동하는 표정엔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1월 1일에도 넘어가는 그 새벽에도 같이 동거를 했었어가지고 또 한번 재밌게 해보고 싶다 해서. 이들이 하는 경찰과 도둑, 즉 경도놀이는 서로 경찰과 도둑 역할을 나눠 맡고 경찰은 도둑을 잡아 가두고 도둑은 도망치며 동료를 구하는 일종의 술래잡기입니다. 잘 들키지 않고 이렇게 잘 속여서 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도둑인데 잡히지 않고 도망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찰을 피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어서 금방 잡혔습니다. 여기는 감옥입니다. 추운 날씨지만 한바탕 땀 흘려 뛰고 나니 쫓는 이도 쫓기는 이도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지친 사회 이런 일상들을 좀 이제 동심으로 돌아가서 어른들의 놀이터를 막 이렇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다양한 연령대 사람이 SNS로 만나는 경도 모임은 건강 증진에 정서 교감까지 가능하다는 입소문에 전국에서 활성화되는 상황입니다. 요즘 세대는 좀 뭐 기호나 취미만 맞으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만나서 좀 단발성으로 정서적인 어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좀 느슨한 관계라 연대를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비대면 소통이 일상이 된 시대 속에서 젊은 세대에겐 직접 관계를 맺는 방식을, 나이 든 세대에겐 추억 여행과 운동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즐거웠습니다. 앵커가 간다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무력은 쓰지 않겠다면서 즉각 협상을 원한다고 밝혔는데 최근 유럽 8개국에 부과했던 관세 조치도 철회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이 1시간 20분 동안 연설하면서 미국만이 그린란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 fact is, no nation or group of nations is in any position to be able to secure Greenland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유럽 주요국 정상 앞에서 대놓고 그린란드 소유권도 주장했습니다. 그린란드는 중국, 러시아 사이에 낀 전략 요충지이자 북미 대륙의 일부라며 서반구 최북단의 미국 영토라는 겁니다. 덴마크와 즉시 협상을 원한다고 했는데 다만 그린란드 확보에 군사력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I won't do that.
Because people thought I would use force. I don't have to use force. I don't want to use force. I won't use force.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토 북극 지역과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며 앞서 그린란드에 파병한 유럽 8개국에 내린 관세 부과 조치를 철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나토 동맹국의 거센 반발과 미국이 나토 회원국 덴마크 땅을 무력으로 차지하면 나토 존립이 위기에 처할 거란 우려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유럽의회가 미국의 그린란드 관세 위협에 반발해 대미 보복 관세 카드를 꺼낸 상황에서 트럼프가 유화 제스처를 보임에 따라 당장 무역 전쟁 확전은 피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정훈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은 어떤 건가요? 네, 우크라이나에 설치된 이글루 안에서 어린이 2명이 편안히 놀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 우크라이나에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이글루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우크라이나 리비우의 한 아파트촌에 지어진 이글루입니다. 영하 20도의 강추위가 닥치자 여러 가정에서 색소를 탄 물을 얼려서 함께 지은 건데요. 우크라이나 전역에 이렇게 무지갯빛 이글루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는 러시아의 공격으로 전력과 난방 부족에 시달리는 난민들이 전쟁의 고통을 잊는 방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아름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애틋한 마음이 드는 이글루네요. 휴전 협상이 교착되고 있다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는 아주 힘든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외신으로 들어오는 우크라이나 현지 사진을 보면 전쟁의 고통이 전해지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난방이 끊긴 아파트 주민들 대부분은 난방이 설치된 텐트에 모여 잠을 청했고요. 러시아의 야간 공격을 피해 지하철에서 밤을 지새는 시민도 많았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이뤄지는 러시아의 드론 공격은 이제 시민들의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가슴 아픈 장면들이 많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편히 잠들 수 있는 밤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번 한파의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오늘 아침 영하 13.2도, 현재 체감온도는 18도 아래로 뚝 떨어졌고요. 철원군 임남면은 영하 24도 아래로 곤두박질했습니다. 긴 추위 속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맹추위 속 호남과 제주, 울릉도와 독도에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최대 7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영남 지방과 강원 동해안에는 대기가 날로 메마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데요. 산불 등 화재 사고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보시면 춘천이 영하 17.3도, 대전은 영하 12.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영하 5도, 대전 영하 2도, 광주는 1도, 부산 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일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서해안은 주말까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24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